여야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간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파열음도 적지 않은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여야 공천 심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상당히 여야가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 전체 선거구의 한 19% 정도인 49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86 운동권 현역 의원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이 좀 눈길이 가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명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으로서는 특히 4년 전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서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강 벨트 또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당에서 천명한 것이 바로 운동권 청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올해 그 표현은 뭐하지만 정치권에서 소위 울거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자객 공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대결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친명계의 약진이라기보다는 친문 내지 비명계에 대한 숙청 공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되는 몇몇 사람들이 하위 10%다. 또 하위 10%에서 20%에 이르는 사람들의 90%가 전부 비명 아니면 친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여론조사를 누가 했는가, 거기 이제 성남시의 모 여론조사 업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실제로 지금 지난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가결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해갔고, 심지어는 동료 의원 평가에 0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원내대표가 참다 지금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상당히 시끄럽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공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86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의 원희룡 전 장관, 또 정청래 의원 지역구의 함은경 회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소위 자객 공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의 약진이라기보다는 비명계와 친문계의 이런 숙청 공천이다, 이런 평가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야당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공천의 정당성, 명분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그래서 정당성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소위 여전사 3인방 이런 공천에 문제 제기를 하기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민주당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 지휘를 하게 될 이해찬 전 총리도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이제 김원기 의장이라든지 임채정 의장님 같은 분, 그리고 또 소위 동교동계 자장이라고 하는 근노갑 고문 같은 분들까지 목소리를 낸 정도면 상당히 민주당의 기본 베이스먼트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소위 한동훈식 공천은 그나마도 지금 현재 아마 민주당의 공천의 과정을 이미 시뮬레이션 한 듯한, 즉 공정성의 훼손 이런 것을 겨냥한 듯이 모든 데이터를 낼 수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또 하나는 김경률 불출마라든지 또 한동훈 본인의 불출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실제로 또 장제원 의원의 어떤 불출마가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위를 갖게 되는 공간이가 이제 그런 대별성을 보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동훈이 초기에
개인의 지지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어떤 그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부분을 불식시켜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동훈 체제가 완전히 민주당을 사실은 기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의 수도권에 이제 거의 이 소위 한강벨트나 낙동강벨트나 혹은 자객공천이 매우 유효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공천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당의 총선 공천 과정을 비난을 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성심이 기준인 이제 이재명의 지록이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한동훈의 사천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한국의 공천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당이 좀 덜 자기적으로 공천을 하느냐가 이제 평가의 대상인데 지금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이제 정치 공세로 상대방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예를 든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천이라 그랬는데 사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사천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원 당규까지도 바꿨는데 본인은 어찌됐든 살아남고 지금 뭐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가지고선 지금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되기가 무섭게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 기여도를 아마 당 대표라든지 또는 당의 지도부에서 일정 정도 평가하는 거는 관례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자기 계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상대당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매우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원로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당대표가 뭔가 이렇게 변화라든지 나름대로 개혁의 고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골탈태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론의 분위기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사천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채점표 상에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채점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논의를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대놓고 이렇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점수 매긴다. 형식적으로는 사실 다면 평가라든지 객관화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결과 사천의 공격의 어떤 파장을 낳으려고 하면 소위 한동훈계 인사가 공천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공격을 해야만 그 공격이 주요할 텐데 사실은 자기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률 회계사도 공천을 해놓고 스스로 불출마를 시켜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한동훈계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지만 한동훈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상
이익을 봤다는 사람이 딱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격이 왜 이런 공격을 하는 건지 또 의미가 있게 공격하는 것인지 이런 오히려 의문점을 들게 되고요. 이제 그와 반면에 민주당에는 도봉갑의 인재근 국회의원이 안 나오는 대신에 안기령이라고 하는 분이 공천이 전략 공천이 되는데 이분이 최근에 나오듯이 뭐 차은호보다는 이재명이 더 좋다 이런 식의 뭐 굉장히 그야말로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지록이마라고 할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어떤 성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외모에 대한 평가를 대대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또 그런 것을 공공연히 거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또 도봉에 과연 이런 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과연 그 소위 김건태, 인재근 이분들이 맡아왔던 지역구의 구성원들이 당의 전략 공천에서 얼마나 협조적이게 될 것이냐. 실제로 또 거기는 그 국민의힘에 아주 젊은 정치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섭이라고 두 분의 젊은 대결이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과연 민주당이 아무리 도봉이 이 민주당한테 이로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런 식의 공천이 과연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야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지금 양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좀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역구 의원 컷오프 발표는 없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현역 의원 일부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윤두현 의원, 뭐 최춘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란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컷오프 후보군으로 분류돼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TK 지역에 대해서도 좀 교통 정리가 뭐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컷오프 되느니 불출마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본인들 속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지금 공천 과정인데 사실 조용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이의 제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의 제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도하는 쪽에서 타당한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예 이렇게 컷오프 되면은 보통 내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컷오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든다면 향후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을 지지할 것 같은 기세로 지금 아주 그 독특한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런데 향후에 이제 TK 지역에 몇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과연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조용하면서 은밀하게 애초에 저 사람은 아마 공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상당히 중요한 측근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40년 직위하면서 송파감에서 그냥 컷오프된 인사도 있지만 그 경우는 대통령과 학번은 같을지 모르지만 과연 대통령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추가 불출마 선언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발할 사람은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략적인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을 텐데 컷오프가 됐는데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당과의 분위기를 좀 대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씀해 주신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깔끔하게 좀 승복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크게 그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개인적인 비리의 문제가 있던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투서가 당에 들어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근거 없는 투서들이 많이 있고 상대 경쟁 후보에게 그러나 실제로 빼도 박도 못하는 실질적인 어떤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당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서로와 확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특히 이제 경산 지역은 최경환 그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다양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을 원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뭐 개인의 문제점이 혹은 실제로 당에서 후보를 교체하고자 할 때 여당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언론기관과 관련된 무슨 뭐 공기관에 갈 수도 있는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내부 사정을 제가 뭐 당내 인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강서울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명확하게 100%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하자면 사회단체에 있는 분을 한 분 영입하고자 한다 이런 언론의 어떤 소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특히나 이제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의원 그 여러 가지 어떤 지표라든지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110개 지역구의 후보가 확정이 됐고 현역 컷오프는 0명인데 우선은 지금 여당의 텃밭은 서울 강남권, 영남권 공천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뭐 발표나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를 두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재표결을 해서 통과하는 그러한 그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당 차원의 어떤 그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라도 2016년에도 그랬고요.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해가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단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물갈이는 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현직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서 공천을 그대로 받고 지금 뭐 컷오프 된 사람은 뭐 1명 정도 비례대표 그리고 스스로가 지금 사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추측을 더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제3당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제3당의 위세가 기대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파열음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를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은 최대한도로 조용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지금 공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은 다선 의원 중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 컷오프 대상인데 뭐 재배치를 해가지고 뭐 그거를 피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뭐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잡음 없는 공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실제로 그 피크가 아직 온 건 아니죠.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뭐 여성 전직 의원 전현희 또 연주 추미애 이 세 분이 수도권에 전략 공천되는 것이 문제가 됐고 더군다나 성동홀에서 임종석 그 후보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실제로 뭐 추미애 후보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내관이 될 가능성이 많고, 더 큰 내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임종석, 기동민, 뭐 윤영찬, 전해철 이런 분들이 호남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너욱 고문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잘못하다면은 호남 자체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과거에 국민의당처럼 실제로 보면 이제 호남 의원들은 많이 경선에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100% 교체됐는데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뭐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어떤 제3지대 이낙연 신당의 파열음을 말하자면 성수 효과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경선에 배제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양질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서 이낙연 신당에 가가지고 새로운 미래에서 호남 지역에 도전하고, 이낙연 전 총리 또한 광주에 출마했을 때 사실은 전북과 전남이 휘청거릴 수 있고요. 그것이 역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한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쓰나미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이제 쌍특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쌍특검에 재표결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전체는 다 안정화되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형은 정반대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민주당은 거의 모아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재표결하는 것은 과반수 출석자에 대한 3분의 2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오지 않을 의원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쌍특검이 어떤 그 재표결에서 민주당이 바라는 바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은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앞서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에 직결하고 있고, 반면에 뭐 비명계나 아니면 친문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된 경우도 있는데,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맞은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조만간 자신의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부분 언급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웃으며 말한 게 동료 의원들을 폄하한 것이다. 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는, 첫 번째는 뭐 일부 의원 중에 0점을 받은 의원들이 있다. 내가 평가한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사이에서 나온 평가다. 이런 식으로 소위 차도살인이라 할까, 그런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느낌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픈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하위 10%가 되려 그러면 여지없이 0점을 다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정량 평가에서 본회의 출석률이나 상임 출석률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김영주 부의장께서 점수가 낮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정성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평가도 아닌 평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것인데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표현한 것은 사실은 그 의원들을 두 번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또 하나 김영주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존경한다 해놓고, 밑으로 뭐 김우영 같은 경우는 뭐 꼬락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또 뭐 정무부실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예의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본인 스스로는 이미 이제 공천은 다 끝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장면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정말 최악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로 계속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참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아마 그 주목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2명 정도 공천을 줬거든요. 그 이유는 임종석 실장을 중성동 갑에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총선도 총선이지만 총선 이후의 당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확고히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석을 잃더라도 총선 이후 몇 달 내에 치러질 당대표 경선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당 구조, 당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라고 심각하게 얘기해도 그게 논란이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흐흐흐흐 웃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박용진이나 윤영찬 같은 사람들은 경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고회의를 연다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는 정도의 수순이지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싹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이제 마음을 바꾸는데 이제 동인이 될지 그 임계점에 언제 도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한 듯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저녁에 개최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 상황이 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좀 마련할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내용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말하자면 일부 이제 민영배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2배수로 했다가 지역 반발이 너무 크니까 3배수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임종석 의원을 완전히 승동갑에서 배제했다가 2인 3인 경선으로 이렇게 바꿀지, 일정 정도 완전한 어떤 그 갈등의 예봉을 좀 꺾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상대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공천 데이터를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반대적으로 민주당에 주는 효과는 너무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공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중립지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 경선을 단수 공천에서 말하자면 경선으로 가는 한두 군데 정도를 더 고려하는 정도 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